낙제점을 받은 정신자극제. NIMH는 ADHD 연구를 어린이 시기의 정신장애에 대한 실시한 최초의 주요 임상 시행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작부터 다소 결함을 갖는 지적 연습 경기와 같았다. NIMH의 어린이 및 청소년 연구부 책임자 피터 젠슨이 이끄는 연구진은 계획 단계에서 정신자극제가 장기 경과를 개선한다는 과학 문헌의 증가가 부재함을 인정했지만 효능이 알려진 치료를 장기간 보류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연구의 위약 대조군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를 비교했지만 시험 시작 시에 행동치료 집단의 20%가 정신자극제를 복용하는 중이었으며 14개월 동안의 이 집단의 모든 어린이가 약물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명백한 연구 설계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NIMH 지원을 받은 연구자들은 14개월이 지난 뒤에 정신자극제의 승리를 선언했다. 세심하게 만들어진 약물 관리는 핵심 ADHD 증상을 줄이는 측면에서 행동치료보다도 우월함이 입증되었다. 또한 약물을 복용한 어린이는 또 다른 과목은 아니지만 읽기 평가에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둔다는 암시도 나왔다. 그 결과 정신과에서는 이후에 정신자극제의 지속 효과를 입증하는 장기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진은 결론 짓는다.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ADHD를 만성질환으로 여기므로 지속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초기 14개월의 치료가 끝난 뒤에 이 연구자들은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추적 관찰하여 그들의 상태와 ADHD 약물 복용 여부를 평가했다. 이 연구는 마틴 헤로우가 자연병 건강에 대해서 수행한 연구와 매우 유사한 자연건강 연구였으며 과학 문헌에 익숙해진 이 책의 독자들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쉽게 짐작할 것이다. 3년이 지난 후에 젠슨과 다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약물 사용이 유익한 경과가 아니라 악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을 발견했다. 24개월에서 36개월 동안의 약물을 사용을 참가한 참가자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서 실제 그 기간 동안의 증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을 복용하는 어린이들은 적어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서 충동성, 부주의, 과잉 행동과 같은 핵심 ADHD 증상이 악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또한 약물을 복용하는 학생들은 3년 후에 비행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학교와 경찰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또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어린이들보다도 키가 작고 몸무게도 더 적게 나갔다. 이런 약물이 성장을 억제한다는 증거다. 이러한 결과는 약물 치료가 장기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NIMH 지원을 받은 연구자들의 6년 경과 보고서에도 결과는 동일했다. 약물 사용은 과잉 행동 충동성 및 적대적인 반응 장애 증상의 악화와 전반적인 기능 장애의 심화와 관련이 되었다. ADHD가 진짜 질병인지의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이 연구는 정신자극제를 사용하여 ADHD를 치료할 때 이 쟁점이 미결이 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ADHD가 진짜라고 해도 정신자극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소속 연구자 중에서 한 명인 뉴욕 주립대 버팔로 캠퍼스의 윌리엄 펠햄은 말한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약을 더 오랫동안 복용하면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유익한 효과는 전혀 못 보았다. 약물 치료가 어린이 행동을 단기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부모에게 매우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위해성 평가하기. 모든 약물에는 이익 위험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익이 위험보다 크기를 기대하며 약물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NIMH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볼 것이 전무함을 발견했다. 이에 집계해야 할 위험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자극제가 어린이에게 해를 끼칠 모든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리탈린과 다른 ADHD 약물은 신체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진다. 신체적인 문제로는 졸음, 식욕 부진, 무기력, 불면증, 두통, 복통, 운동 이상, 안면 및 음성틱, 턱 떨림, 피부 문제, 간질환, 체중 감소, 성장 억제, 고혈압, 심장, 돌연사 등이다. 정서의 어려움에는 우울증, 무관심, 전반적인 둔감함, 감정 기복, 울며 떼쓰기, 과민성 불안, 세상에 대한 적대감 등이 포함된다. 정신과적인 문제에서는 강박 증상, 저증, 편집증, 정신병적인 사파 및 환각이 포함된다. 페틸페니데이트는 또한 뇌의 혈류와 포도당 대사를 감소시켜서 일반적으로 신경병리학적인 상태와 관련된 변화를 일으킨다. 정신자극제의 행동 대한 동물 연구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1999년 예일 의과대학의 과학자들은 암피에타민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원숭이가 약물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오랫동안에 남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다양한 실험지 연구는 메틸페니데이트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도파민 경로가 영구적으로 둔감해질 가능성을 보이며 도파민은 뇌의 보상 체계이므로 이 약물 복용 어린이는 쾌락 경험 능력이 저하된 성인이 될 위험을 드러낸다. 댈러스주 텍사스 사우웨스턴 메디컬 센터의 과학자들은 10월간 메틸페니데이트에 노출된 사춘기 전 치가 불안하고 우울한 어른쥐로 변한다는 사실이 발견했다. 어른쥐는 덜 움직이고 새로운 환경에 덜 반응하며 성저의 행동의 결핍을 보였다. 연구진은 내가 아직 발달하는 단계에서 페닐페니데이트를 투여하면 성인기의 비정상적인 행동 적응을 초래한다. 그 결론을 내렸다. 리탈린 및 그 외에 MDHD 약물에 대한 결과물은 다음과 이와 같다. 이러한 약물은 교사와 일부 부모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과잉 행동을 하는 어린이의 행동을 변화시키지만 그 외에는 여러 면에서 어린이의 삶을 위축시키고 기쁨을 경험하는 생리적인 능력이 저하된 성인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을 가진다. 이 장의 후반에서 정신자극제의 또 한 가지의 절망스러운 위험성에 대해서도 탐색할 것이다. 실망스러운 결과, 프로작이 출시된 1988년만 해도 미국 19세 미만 어린이 250명 중에서 1명만이 항우울제를 복용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청소년이 원래 변덕스럽고 우울증에서 빨리 회복된다는 문화적인 믿음 때문이었고, 또 다르게는 이 연령대에서 3만 개의 항우울제가 위약보다도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었다. 3만 개 항우울제가 그렇다는 거지. 3만 개의 항우울제가 위약보다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1992년 아동 청소년 약물 학회지의 한 사설은 인정한다. 우울증 치료를 받은 청소년에서 4만 개 항우울제의 4만 개 항우울제의 효능 검증 연구 결과가 확실히 무의미함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프로작과 다른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시장에 출시되고 경미로운 약으로 선전되면서 어린이에게 항우울제 처방이 급증했다. 1998년, 1994년 사이에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어린이 비율이 3배로 증가했고 2002년에는 미국 내의 19세 미만 어린이 40명 중에서 1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했다. 아마도 이러한 약물은 3만 개의 항우울제가 갖지 못하는 단기 이익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연구 문헌은 절망적으로 치우쳤기에 과학 논문을 검토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임상시험은 의도적으로 편향되었고
과학학술지에 발표된 결과는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부작용은 경시되었거나 누락되었고 부정적인 연구는 발표되지 않거나 긍정적인 연구로 둔갑했다. 학술지 란셋은 2004년 사설에 기록한다. 어린이 우울증에 대한 SSRI 사용에 대한 연구는 혼란, 조작, 제도적인 실패로 점철된 이야기다. 주요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들이 이러한 과학적인 기만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 약물이 어린이에게 가지는 효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그림이 나타났다. SSRI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원고 측 전문가 증인인 영국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힐리와 미국 정신과 의사 BT 브레긴이 일부 임상시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이 약물이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바를 공개했고 자녀가 SSRI 항우울제를 복용한 후에 자살했다는 고통에 시달리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FDA는 2004년에 이 위험성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했다. 그 결과 FDA의 토마스 라프레는 이 약물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놀랄 만한 사실을 인정했다. 15건의 어린이 항우울제 임상시험 중에서 12건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FDA는 어린이에게 항우울제를 판매하기 위해 승인을 요청한 6개 제조사의 신청을 거부했다. 라프레는 고백한다. 이는 냉혹한 결과다. 라프렌이 검토한 3가지 긍정 결과가 나온 연구 중에서 2가지가 프로작의 임상시험에서 나온 것이기에 FDA는 어린이에 대한 프로작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했듯이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프로작이 다른 SSRI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이유가 존재 안한다. 2건의 긍정적인 임상시험에서 프로작에 반응한 어린이의 비율은 12건의 실패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약물 반응률과 비슷했으며 1111은 단순히 약이 효과적인 듯이 보이게 하기 위해 편향된 임상시험 설계를 더 잘 이용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서 2개의 프로작 임상시험 중에서 하나에서는 모든 어린이에게 첫번 일주일 동안의 위약을 투여한 후에 그 기간이 증상이 호전되면은 그들을 임상시험에서 제외했다. 이는 위약 반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 다음에 무작위로 프로작을 투여받은 어린이들을 일주일 동안 평가한 뒤에 약물에 잘 적응한 어린이들만 연구에 등록했다. 이는 약물 반응률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연구가 시작되기 전부터 약물 집단과 위약 집단 간 차이를 극대화하려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었다. 위약 집단은 프로작 비반응자를 대상으로, 약물 집단은 프로작 반응자를 대상으로 미리 선정되었다. 학술지 윤리적인 인간 심리 및 정신학회지의 편집장 조나단 레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렇게 극도로 편향된 임상시험 설계에도 불구하고 프로작 치료를 받은 자가 평가 적도나 부모의 평가에서 위약 집단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한 임상시험은 1차 평가 변수에서 플루옥세틴의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고 따라서 효능은 전적으로 1111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임상시험을 수행한 정신과 의사들이 작성한 2차 개선 척도에서 비롯되었다. 어린이 우울증 임상시험에서 SSRI가 만들어낸 효과에 대한 기록은 이러하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1111은 프로작의 효과성을 드러내려고 크게 편향된 임상시험 설계를 사용해야 했다. 2003년에 연구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은 MHRA 18세 미만 환자에게 플루옥세틴을 제외한 SSRI 사용 원천을 금지했다. 그 후에 영국 과학자들은 모든 관련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MHRA가 내린 결론을 지지한다고 학술지 란셋에 보고했다. 란셋의 편집자들은 함께 실은 사설에서 설명한다. 진실은 이 약물이 어린이에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해가 된다는 뜻이다. 호주 과학자들은 영국 학술지에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애초에
SSRI 이익인 뜻이 보이려고 사용한 연구의 속임수 설명이 이 논문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긍정적인 연구의 저자들이 이익을 과장하거나 해악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둘다라고 표현했다. 호주 연구진은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릴리의 플록세틴 임상시험을 검토한 결과 효능에 대한 증거가 설득력을 못 가진다고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린다. 어떤 항우울제든 1차 치료는 물론 치료 옵션으로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해졌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억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함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집계해야 하는 불행한 과제를 떠안았다. 먼저 신체 문제부터 살펴보자. SSRI는 불면증, 성기능장애, 두통, 위장, 관 문제, 어지러움, 떨림, 신경과민, 근육 경련, 근력의 악화, 경련 발작, 그리고 폭력 및 자살 위험성 증가와 관련해서 자불안석증 같은 심한 내적인 초조 등의 발생이 가능하다. 이 약이 유발한 가능한 정신과적인 문제들은 훨씬 더 심각하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티모시 우리렌스와 조셉 비터먼은 SSRI로 치료받은 어린이 82명의 의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들 중에서 20%가 정신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신부작용 경험 어린이 전체의 10%는 정신병적인 증상을, 6%는 조증 증상을 보였다. 연구자는 기록한다. 가장 힘겨운 부작용 중에서 하나는 정서, 인지, 행동 증상의 악화이다. 약물에 대한 이러한 정신부작용은 심각한 어려움을 일으킨다. 노스 캐롤라이나 정신과 의사 토마스 팔티엘이나 자신이 치료한 어린이와 청소년 128명 중에서 28%에서 일종의 행동 독성이 발생했다고 밝힌다. 다른 의사들은 SSRI 치료를 받은 젊은 환자들이 공황발작, 불안, 신경과민, 환각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SSRI로 인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되었음을 말하며 이는 단기간에 나타난 현상이다. 장기간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성인과 동물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를 살펴보겠다. 애들이 약을 끊으면 신체적인, 정신적인 양쪽 모두의 금단 증상을 겪는다. 소년 동안의 약 복용을 계속하면서 만성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또한 APA 교과서에도 경고했듯이 그들에게 동기부여 상실, 수동성 증가, 무기력, 감정의 무미건조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감동 증후군이 발생 가능하다. 또한 기억력 감퇴와 인지력 저하도 염려되며 앞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동물 연구에 따르면 세로토닌 신경세포가 비대해지고 잘못된 모형으로 형성될 위험성도 가진다. 잘못될 위험성도 가진다.